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만 지나도 부부애나 동지애로 산다는 말 있죠. 긴 세월을 함께 하려면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버는 행위,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죠. 무난하게 30여 년을 함께 살아왔어도 한순간에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 오늘은 그런 사연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인데 어떻게 이혼 생각을 하니? 그 나이에 이혼하고 딴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인 게냐? 네가 잘했으면 내 아들이 바깥으로 나돌았겠냐고. 이혼? 어디서 감히 이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저는 1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중년의 나이여도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30여 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낸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벌써부터 심장이 옥신거려 오네요.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저만 아껴주고 자식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자상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시달릴 때도 아이들이 아파 병원을 오가며 밤을 지새울 때도 남편은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거나 다독여주거나 잠 못 자는 저를 대신해 아이를 간병한 적도 없었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무난한 성격이 좋아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무난하다 못해 무심했던 성격에 기대치를 버리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이니 제법 오랜 세월을 살 부딪히며 살았네요. 제가 남편의 이런 무심함을 서운하다 느낄 때면 친정엄마는 늘 이렇게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김서방이 성격이 곰살 맞진 않아도 딴짓은 안 하잖니. 돈을 갖다가 허튼 짓을 하니 딴 여자를 거들떠보기라니. 그냥 성실한 거 하나 믿고 애들만 보고 살아. 맞아요. 남편은 명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남자였어요.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고스톱에 미쳐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돈을 하우스에 퍼날랐던 지긋지긋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뻘짓만 안 하면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 말씀대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어디냐며 열심히 남편만 내조하면서 긴 세월을 살았네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니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죠. 요즘은 결혼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고 차라리 혼자 산다지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아이들 다 키워놓고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댁은 여든이 되어가는 시부모님과 50대 중반의 시누이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연금이 있어 노후 생활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아들로 대접받고 자라 이기적인 면이 있었고 성격 또한 시모를 닮았는지 남을 비꼬는 말투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다른 시누이들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형님과 남편은 너무나 달랐죠.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살림만 나며 호강한다고 핀잔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오히려 남편의 이기적인 면과 무뚝뚝한 성격을 제가 맞추면서 살고 있다고 편을 들어주었죠.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성격 맞춰주고 살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너는 누나가 되어서는 남동생 흉을 보는 거냐? 우리 상민이가 어때서 그래? 남자는 자고로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법이다. 덕분에 애미가 살림만 하고 호강하고 살고 있잖니. 남편만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시아버님과 시누이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명퇴 후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의 자산은 남편의 퇴직금 2억과 제가 적금 들어 모아온 1억, 총 3억의 현금과 시세 10억짜리 33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몇 년의 생활비를 감당해 줄 뿐이었어요. 우리의 노후나 아이들의 결혼 자금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죠. 그러기에 어떠한 일자리든 사업이든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리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매일 짜증내는 남편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내는 통에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져 갔어요. 아들과 딸은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쓰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속 깊은 아이들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았네요. 저는 결혼 생활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육아에만 전념했기에 직장 생활을 다시 해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3년 전 나이 불문하고 새롭게 뜨고 있다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해 놓았었죠. 합격 후 교육 이수 후에는 재해보험회사에서 주는 일거리를 프리랜서로 가끔 하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큰 수입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늦은 나이에 도전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저에게 장한 엄마라고 한껏 치켜 세워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작은 음식점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재해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손해평가사들을 이번 연도에 대대적인 충원을 한다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해볼 생각이 없냐는 연락이었죠. 순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더군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니 함께 기뻐해주진 못할 망정 삐딱하니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식비밖에 더 벌겠어? 몇 달 하다가 질리지나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줘? 그래도 전문직이라 웬만한 회사보다는 연봉이 높다고 하던데. 하지만 여자가 그래봤자 연봉 1억을 벌겠냐 2억을 벌겠냐 하면서 너무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핀잔만 주더군요. 갈수록 말투가 삐딱선을 타는 게 제가 참지 않고 따박따박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매일 큰 소리가 오갈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좀 이쁘게 해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늦은 나이에 들어간 직장인이 잘해서 인정받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시댁의 반응 또한 제각각이었죠. 시아버님과 형님은 잘된 일이라며 기뻐해 주셨고 형님은 자신도 뭐라도 배워봐야겠다고 대단하다고 부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시모는 늘상 그렇듯 삐딱하니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살림만 하던 애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를 번다고 그리 호들갑을 떨어. 괜히 돈 몇 푼 번다고 애비 굶기지 말고 살림 똑바로 하고 다녀. 보통 시어머니들은 능력 있는 며느리들을 이뻐하시던데 시모는 오직 남편이 끼니도 못 챙겨 먹을까 자신의 아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첫 출근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딸이랑 백화점에 가서 깔끔한 정장과 투피스도 사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못마땅해서 직장을 무슨 패션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요란을 떤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새 옷을 입고 저는 정식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50에 첫 출근하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너무나 설레었죠. 첫 출근해서 함께 일할 동료들을 소개받는 것도 저의 자리 배정받는 것도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도 너무나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직장에서는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이었던지라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가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또 한바탕 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를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설거지는 쌓여있고 빨랫감이 넘치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조차 되어 있지 않았죠. 여보, 식사하고 설거지는 해줘라. 빨래랑 청소기도 한 번씩 돌려주면 안 돼? 당신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다 하던 일들이야. 이제 당신이 집에 있으니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당신이 퇴근해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벌러덩 눕더니 리모컨 운전만 하는 남편이 왜 그렇게 얄밉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뿡 하고 가스까지 발산하는 통에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아들과 딸아이가 나와 설거지와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들도 수업 끝나고 알바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서로 편할 일을 정말이지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제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 남편은 하루 종일 무료한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바둑, 퍼즐 이런 쪽으로 가볍게 시작하더니 시시하다며 고스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실감이 안 난다며 컴퓨터를 켜고 커다란 화면 속에 아주 빠져들듯이 집중했습니다.
생전 노는 것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한번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니 더 빠져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도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집안에는 원고, 투고란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듣는다고 뭐라고 하자 이어폰을 찾아 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어렸을 적 노름에 미친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알지. 우리 아버지가 그 짓에 미쳐서 집안 말아먹은 사람인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뻘짓거리했다가는 이혼하고 끝장이니까 적당히 해. 내가 미쳤냐? 그렇게는 안 하지. 나 조금만 이러고 지내다가 다시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당분간만 놔둬. 제가 걱정이 돼서 경고를 하자 남편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자기를 못 믿냐며 조금만 이러다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와 생업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그것에 세계를 잊은 줄 알고 내심 안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신이 부르는 특급 열차였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나요? 아마 남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시댁 모임에서 신우의 남편 아주버님이 자신이 하는 담배 영업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나 이번에는 마음 잡고 잘해봐. 이번에도 얼마 못 가서 때려치고 오면 이혼밖에 없으니까 잘해. 이번에 확실해. 믿어봐봐. 저남도 생각해둔 일 없으면 나 하는 일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아주버님의 권유에 시부모님은 잘 되었다며 반색을 하셨고 남편도 아주버니와 죽이 잘 맞을 때도 있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월급은 어느 정도 받냐 등등 아주버니의 말을 들어보니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가 붙는데 꽤 괜찮은 일 같았어요. 대신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출장이 많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주버니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탐탁치는 않았지만 남편이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며 그 짓에 빠져있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기가 얇아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날려먹은 재산이 많아 형님과 이혼할 위기도 몇 번이었어요. 그래도 딴 여자의 눈길 안 주고 형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죠. 형님도 물론 조카가 둘이나 되니 이혼이 쉬웠겠어요. 그런데 조카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밥벌이는 하고 있는 터라 아주버니가 또 사고를 치면 이혼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담배 영업 일을 한 지는 3개월 정도 된 듯한데 이제는 제법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오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 시기에 형님도 아주버니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싶었었나 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한창 바쁘실 때였죠. 올케가 그 나이에 전문 자격증 따서 취직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회복지사 도전해보려고. 내가 좀 오지랖이 넓잖아.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아. 잘 되었네요. 형님은 뭐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형님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길래 기꺼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때도 시모는 사상이 역행하는 사람이라 여자들이 너무 나대도 볼성사납다며 남편들 내조가 우선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쨌든 이때부터 남편은 아주버니를 따라 담배 영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집에서 뒹굴뒹굴 하던 남편의 모습을 안 보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다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석 달은 기본급만 받아오더니 이후에는 인센이 붙기 시작하면서 제법 많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니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남편은 인센을 많이 받는 날이면 명품백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었죠. 무슨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길래 이 비싼 백을 사오고 그래. 그 일이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야? 어휴, 말도 마. 돈 버는 회사는 따로 있더라고. 당신 직장에서 안 꼴리려면 이런 백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무시당하지 않아?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선물 받았다고 자랑 좀 하고 다녀. 남편은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서 예전에 나잘난 씨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활기차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좋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당연히 이대로만 가면 노후 자금은 걱정도 없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또한 아주버니가 나이 들어서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사위와 아들이 인센을 받을 때면 더 많은 용돈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아버님의 팔순잔치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시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시모가 친구분들도 다들 호텔 뷔페에서 한다고 팔순잔치상은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이제 늙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아껴서 뭐 하겠냐고 하시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도 있는 사람들만 호텔에서 하지 웬만하면 스몰 웨딩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거꾸로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저 자식들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떼쓰시는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깟 소원 못 들어드릴까 해서 형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에휴, 내 엄마지만 이럴 땐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올케가 이해해줘라.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내가 적당한 대로 알아볼 테니까 올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 원하시는 대로 고급 호텔에 알아봐. 한 번뿐인 팔순잔치인데 그것도 못 해드려야 되겠어? 형님이 적당한 곳을 알아본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고급 호텔에서 해드리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의 말에 솔직히 무지 섭섭했어요. 시부모님은 칠순잔치 때도 뷔페를 빌려서 친지분들과 친구분들 다 부르셔서 신나게 즐기고 생신상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더 늙으면 다리 아파서 못 가신다고 동남아시아로 친구분들과 일주일 동안 칠순 여행도 다녀오셨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칠순 때는 간소하게 집에서 생신상을 받으시고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가족 여행이라도 함께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사위는 힘들게 일하는데 장모가 되어가지고 그 돈 받아서 여행까지 가고 싶진 않다고 하시대요. 친정엄마는 항상 고생하는 우리 사위라며 살뜰히 챙기는데 남편은 항상 시부모님이 우선이었죠. 그때 엄마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필요할 때 쓰라고 500만 원을 드리고서야 제 마음이 다소 편해졌답니다. 그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들여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 섭섭해서 남편에게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살갑게 굴면서 자주 찾아뵙자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은 바쁘니까 제가 알아서 잘해드리란 대답만 돌아왔었네요. 그런 건 당신이 잘 알아서 챙겨드려. 바깥에서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야 되겠어? 장모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점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나이 드신 시부모님 팔순 잔치까지도 호텔에서 하자는 말에 일이 섭섭한 것이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설득해봤지만 오히려 쓴소리만 들었다고 하네요. 아주버니도 지금 사위와 아들이 돈 잘 벌고 있는데 시아버님 팔순 잔치를 호텔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가 브랜드의 호텔에 예약을 하고 친인척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은 곱게 한복도 차려입으시고 친인척분들과 술 한 잔씩 건네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번에 친정엄마 팔순 잔치도 꼭 이곳에서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무난하게 시아버님의 팔순 잔치가 끝나고 담배 영업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아주버니와 남편은 자신들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며 영업일은 그만두고 담배 공장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업이 돈을 긁어모으는 사업이라면서 몇 년 안에 상가 하나쯤 마련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다. 당신은 왜 하기도 전에 초를 치고 그래요? 사위와 아들이 어련히 알아보고 하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버는데 공장을 차리면 더 많이 벌어들일 것 아니에요. 시모는 돈을 긁어모으는 사업이란 소리에 나이가 있으니 얼른 벌어서 상가를 사놓으면 노후 준비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시모가 찬성을 하고 나오자 형님은 또 말아먹으면 어떡하냐고 지레 겁을 먹고 반대를 했어요. 저도 지금처럼 고정적인 월급만 받아와도 둘이 버니까 충분하다고 했지만 두 남자는 바로 코앞에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왜 못하게 하냐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게다가 담배 공장은 지방에 있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자금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그 자금을 자신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자금 내가 대주마. 대신 이자는 넉넉히 챙겨주어야 한다. 아유, 장모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가 뭡니까? 매달 수익의 5%를 나눠드릴게요. 아주버니의 수익의 5%를 준다는 소리에 시모의 눈이 커지면서 반짝반짝 빛났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큰 소리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말리셨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그렇게 말아먹고도 또 하겠다고 덤비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경제권을 시모에게 빼앗긴 시아버님의 말씀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과 저도 몇 번을 더 뜯어 말렸지만 이미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에 두 남자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왜 해보지도 않고 남편들의 길을 죽이냐며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으니 밀어주자고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니는 시모에게 1억을 지원받아 지방에 담배 공장을 차렸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봤자 비어있는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담배 제조기계 6대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라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빈 창고를 임차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에는 형님과 제가 함께 내려가서 계약 내용을 확인도 했었죠. 담배 사업 허가증도 나왔고 공장하고 기계도 해결됐고 매형 이제 작업자만 구하면 되는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되니까. 제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으니 근처의 모텔을 월세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보증금 없이도 되고 간편하다고요. 말 나온 김에 근처에 괜찮은 모텔을 찾아 월세 계약까지 선불로 지불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아주버니는 옷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 남편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일의 진행을 보고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올라와서 쉬었다가 내려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묻자 일 진행이 순조롭고 재밌어서 힘든 줄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 시기에 저는 저대로 회사에서 내근 업무를 어느 정도 익혔던 터라 수학기에 따른 피해 과실 농장에 출장을 자주 나갈 때였습니다.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린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의 건강을 염려하더군요. 우리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요즘은 배달에 파나면 먹는 것은 걱정도 없고 오빠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가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격려에 절로 힘이 났었죠. 손해평가사란 직업이 피해 농가에 찾아가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을 해주는 일이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이 시기에 남편과 아주버니는 담배 사업에 더 매진을 했어요. 두 남자가 담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매출이 부쩍 늘었다고 했죠. 수익의 5%를 매달 받게 된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게 얼마냐? 담배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냐? 이대로만 가면 빌딩 사는 건 시간 문제겠네. 내가 말년에 잘난 아들과 사위덕을 이렇게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거래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담배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서로가 달라고 하지 뭡니까? 어때요 장모님? 은행 이자보다는 몇십 배는 낫죠? 그런 말이라고 하나.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고 했지. 니들 돈방석에 앉는 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돈맛을 알아버린 시모는 담배 판매량을 늘리면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냐면서 시설 투자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보다 더 신이 나서 부추겼어요. 아주버니와 남편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그럴 생각이었다고 했죠. 옆에서 시아버님이 그러다가 탈난다고 적당히 하라고 말렸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기계와 작업자를 늘렸어요. 형님과 저도 처음에는 뜯어 말렸지만 이제는 경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만 하였죠. 영업 일부터 차근차근 배웠던 일이기도 했고 몇 달간 지켜본 것이 있었는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후 두 남자는 시모의 적극적인 투자에 시설 투자를 더 늘리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마다 집에 오던 일도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돼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네요. 형님은 툭하면 일을 치는 아주버니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으니 별일이야 있겠냐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내려가자고 하고 안심을 시켰죠. 그런데 형님과 담배 공장에 내려가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내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치료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는 2년 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몇 차례 독한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셔서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 다시 체중이 줄고 복통과 더불어 출혈 증상이 보인다고 남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달에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제발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엄마의 고향에서 살고 있는 남동생은 그곳의 문화재단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며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간 효자입니다. 물론 착한 올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올케가 대부분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때 병실을 지키며 간병했던 한 달과 항암 치료 받으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간 일이 전부였죠. 나머지는 전부 남동생과 올케가 엄마의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야 형님이 어머님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형님이 힘드셔서 어째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간병하시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러다가 어머님보다 형님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착한 올케는 그것마저도 고맙다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하더군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한 일인데도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큰 수술을 한 후 그동안 저 살기 바빠서 효도하지 못한 것이 왜 그리도 후회만 들던지요. 그리고 제일 서운했던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때도 남편이 회사 일로 많이 바쁠 때이긴 했지만 수술 당일에도 오지 않았던 일은 두고두고 섭섭하더군요. 오히려 제 옆에서 위로를 해준 사람은 바로 형님이셨어요. 올케 안사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올케가 힘내야 해.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힘들 때 챙겨주고 위로해준 건 남편보다 형님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시누이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데 형님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지요. 이날 엄마가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고 남동생에게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허약해지신 엄마를 남동생이 모시고 올라온 후에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검사와 식사를 챙겼어요.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주는 거 아니여? 늙으면 곱게 살다가 가야 하는데 내가 자식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다. 그런데 엄마는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한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사위가 조금 사업한다고 식사도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는 그저 자식 걱정과 사위 걱정을 하시는 모습에 마음만 먹먹해져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사위 얼굴 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올라올 수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낼 것 같다며 저보고 대신 잘해드리라고 하더군요. 섭섭함이 올라와서 한 소리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들을까봐 꾹 참아야만 했네요. 오히려 아들과 딸이 남편보다도 100배는 나았어요. 외할머니가 오셨다고 알바를 끝내고 늦은 밤에 들어와서도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고는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아이들도 시부모님보다는 외할머니인 엄마를 더 많이 따랐으니까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번에 뵈었을 때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요. 그러게 얼굴도 더 창백해지신 것 같고 우리 할머니 나 시집가서 아기 날 때까지 오래 사셔야 하는데. 걱정하는 손주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시려고 엄마는 입가에 웃음을 띄우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저 어여쁜 내 강아지들 하면서 할미 걱정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엄마는 대장암 수술 후 전이가 되는지 계속 추적 검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번에 이상 징후가 보이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연세가 있으시고 허약해지셔서 당장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 비우기부터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는 일이라 그저 모든 것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겨우 대장 내시경 검사와 다른 검사를 마치고 지친 엄마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기운 차리게 보양식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었기에 전복 몇 마리 사다가 부지런히 죽부터 끓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지만 겨우 몇 수 젖뜨고 힘들다고 누우시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 오더군요. 금방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릴 것만 같아서 애만 타고 있었죠. 엄마가 잠드시고 저도 잠시 한숨 돌리는데 시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연락을 많이 안 하시던 터라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입맛이 없으니 살이 꽉 찬 암꽃게로 게장을 담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둘 다 넉넉히 해오라고요. 어머니 그거 지금 꼭 드셔야 해요? 지금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서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인터넷에 잘하는 집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나는 네가 담가주는 게 맛있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맨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는 또 어디가 아파서 오신 건데 하필이면 지금 아프실 게 뭐야. 시모는 짜증난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죽도 몇 수저 못 드시고 누워 계신데 시모는 그깟 게장 타령에 제가 못 해주는 것만 서운하다 하시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프다는데 걱정해주고 안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나이 드실수록 더 이기적인 면만 보이시는 것 같아 몹시 서운했어요. 제가 20년이 넘게 시부모님 봉양한 대가가 이런 건가 하는 후회만 들었죠. 그날 저녁 제가 기운이 빠져 늘어져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형님이셨어요. 안사돈 아프시다며.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어머니 많이 아프셔요? 에구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올케 이거 말굽버섯 진액이야. 급하게 구하느라고 아주 혼났어. 검사 끝나고 드셔도 된다고 하면 드시게 해. 형님은 예전부터 친정엄마를 뵐 때면 사돈 어르신보다는 어머님이라고 살갑게 부르셨습니다. 엄마도 형님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며 무척 좋아라 하셨어요. 제 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복받은 일이라며 잘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알고 오셨냐니까 시모가 형님에게 게장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시모가 섭섭하게 말을 했거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대요. 게장은 형님이 알아서 해드릴 테니 친정엄마 치료에만 신경 쓰라고요. 항상 힘들 때 옆에서 챙겨주는 형님이 정말로 고마웠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제 옆에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랑 부딪힐 때도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다 감사한 일 뿐이네요. 별소리 다 한다. 우리가 남이야. 오히려 내가 고맙지. 내 부모이고 동생이지만 한 성격 하잖아. 그 성격 다 맞추고 살아준 올키한테 내가 고마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형님의 말 한마디에 늘어져 있던 저는 다시 힘이 나는 것만 같았죠. 형님의 염려 덕분인지 다음날 엄마는 한결 가벼워지신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암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이 전이 되었다는 말이라죠.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에 전이가 되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하고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간 전이 제거술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이 약하신 게 걱정이라고 하셨죠. 나 항암 치료 안 받을란다. 그거 너무 힘이 들어. 그냥 집에 내려가서 편하게 살다가 가면 안 될까?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엄마를 담당 교수가 설득을 하셨어요. 간 전이 제거술을 하면 생존율이 높아져서 희망적이라고요. 저도 옆에서 다시 해보자며 엄마를 설득하고서야 겨우 허락을 하셨습니다. 당장 항암 날짜 등을 잡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남동생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다 큰 남자가 꺽꺽대며 우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항암 치료하고 간 전이 제거술 하면 언제든지 오래 사실 수 있다고 다독였어요. 엄마 앞에서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당부도 했지요. 남동생은 겨우 숨을 들이키더니 엄마가 항암 치료받는 동안에는 제가 왔다 갔다 고생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묻더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었던지라 남동생은 저의 건강이 염려가 되었나 봐요. 누나 아이들도 다 컸고 회사는 휴직해 내고 전문직이라 언제든지 복직하면 돼. 엄마는 누나가 항암 치료 잘 모시고 다닐게. 누나 아직 끄떡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남동생은 또다시 저의 손에 엄마를 맡기는 것이 못내 걱정이 되고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직까지 동생이 힘들게 모셨는데 엄마의 치료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켰네요.
다음날 직장에 휴직계를 내었는데 다행히도 엄마 치료 끝나면 언제든지 복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욱 가벼워진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힘들어하자 아들과 딸은 엄마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우려고 이것저것 재롱을 피우더군요. 어렸을 적 이야기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엄마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딸이 엄마 죽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다가 냄비에 다 눌러붙어 울상이 된 일도 있었죠. 아, 어떡해. 할머니 드실 건데 또 엉망이 되었네. 아, 죽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나마 자식들이 다 커서 저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니 저도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도 가끔 들르셔서 지친 엄마에게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 짓게 하셨어요. 더욱 뭉클했던 건 시아버님이 소식을 들으시고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200만 원을 주셨을 때는 울컥하기도 했었네요. 그 돈이 시모에게 받은 용돈을 안 쓰시고 모아둔 쌈짓돈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엄마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거냐며 따섰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급하게 올라와서 코빼기만 비추더니 황급히 내려가더군요. 정말 바빠서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도 도와줄 게 없잖아. 당신이 잘 알아서 병원 모시고 다녀. 알았지? 나 간다. 아휴, 우리 사위 엄청 바쁘다는데 웬일로 올라왔어. 나 때문에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여? 건강이 제일이여.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식사는 꼭 챙겨 먹고 다녀. 잠깐 올라와서 코빼기만 비춘 사위한테 뭐가 미안하지? 엄마가 되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부부라고 했는데 제가 정작 힘들어서 기대고 싶을 때는 곁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핑계였던 거죠. 한결 같이 믿었던 남편이란 작자가 이 당시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었습니다. 그 인간은 돈에 미쳐서 엄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쾌지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엄마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틈을 타서 마음 놓고 엄한 짓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에도 남편은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매달 수익이 늘어나겠냐, 들쑥날쑥할 때도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입금액이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여보, 요즘은 매출이 별로 안 좋아? 수익이 왜 이렇게 매달 줄어들어?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판매처 초기 물량이 모두 빠져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 재고가 빠지니까 또 늘어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만 해도 남편의 저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느 회사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엄마는 항암 치료로 간의 종양이 줄어들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남동생이 모시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착한 올케는 이때도 형님 고생하셨다고 얼굴이 야위었다며 제 걱정을 하더군요. 엄마도 수술까지 잘 받으시고 치료까지 잘 받으시더니 얼굴이 한결 나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을 따라 집으로 내려가실 때에는 저의 손을 꼭 잡고 생전 안 하시던 당부를 하시대요. 은혜야, 너 열심히 살아온 거 엄마가 다 알아.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이번에 보니까 손주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은 잘하겠더라. 이제 너만 바라보고 살아.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 엄마는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요. 알았어. 앞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게요. 엄마는 그때 아시고 계셨을까요? 다 아시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거겠죠. 아마 남편이 빼꼼히 얼굴만 비추려고 올라왔을 때 그 얼굴에서 엄마는 무언가를 느끼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치료가 끝나고 남동생과 내려가시고서야 저는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남편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 후 수술 받고 치료 받으시는 동안 남편은 딱 3번을 왔다 갔었습니다. 아무리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자의 촉이 뭔가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신용카드보다는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때마침 날라온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니 못 보던 카드 회사 명세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된 내역이 더 수상했죠.
아주버니와 모텔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도 있었고 술집 같은 곳에서 결제된 내역도 여러 건이었어요. 거래처 접대를 한 건가? 접대가 많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끊고 바로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지금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내역들이 이상해요. 몇 달 입금되는 수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래서 나도 물어봤는데 올케한테 한 소리랑 똑같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카드 명세서 같은 건 안 날라오던데? 이 인간들 집 방구석이라 안심하고 우리 모르게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은 아주버니가 또 이상한 짓 벌인 거면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당장 내려가 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불이 나게 차를 끌고 형님과 함께 남편이 있는 지방의 담배 공장으로 향했어요. 내려가는 차 안에서 형님은 이상한 짓거리를 벌인 거면 아주 작사를 내겠다며 이제는 형님도 이판사판이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진정시키랴 운전하랴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내려가면서도 새님 같은 남편이 설마 하면서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기적이고 성격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무슨 일을 저지를 만한 성격은 못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담배 공장에 도착을 하니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데도 공장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공장이 바쁘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괜히 오해한 것 아니냐며 설레발을 쳐가면서 공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공장 안에는 중국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아주버니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들은 가운데 모여 앉아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네모난 판때기 위에는 수십만 원으로 보이는 지폐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중 한 명이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과 아주버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사기야, 경찰 신고할 거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판때기를 엎어버리고 지폐를 한 움큼 잡아 후문으로 냅다 도망을 쳤어요. 남편은 저 인간 잡으라고 소리를 쳤고 아주버니는 똥 씹은 표정을 지었죠. 순간 등줄기 한기가 느껴지면서 형님을 바라보았는데 형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거 그 짓 같은데? 저것들을 당장... 제가 흥분해서 튀어나가려고 하자 형님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모두 촬영하라면서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곧장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로 쳐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다 조져버려야지. 야 김필두, 네가 이제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네 너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 인간하고 똑같이 노냐? 이 썩을 것들이 아주 지랄을 하면서 놀고들 있었네. 두 남자는 형님을 무슨 귀신을 본 듯이 놀라서 바라봤고 벌어진 입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순간에도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을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니야, 정말로... 형님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 주둥이에 가차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옆으로 쓰러진 아주버니가 입을 틀어막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형님의 발길질을 당해낼 순 없었죠. 아주버니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린 채 한참을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만 했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중국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흩어진 지폐를 들고 슬그머니 도망갈 눈치만 보는 것 같았죠. 그들이 도망을 가건 말건 형님과 저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이 짓거리에 한번 미친 것들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못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보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바로 남편을 노려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후다닥 핸드폰을 쳐서 내동댕이를 치더군요. 핸드폰에서는 계속 여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당신 미쳤어? 이건 그냥 단순한 놀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로 머리통을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머리통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불사닥으로 날렸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두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중국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더군요. 아우 사람 죽네. 아우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는 남편 죽일 셈이야? 두 남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누구도 들어주는 이는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버렸습니다. 그 소란의 중국인들은 출입구 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경찰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마 아까 뛰쳐나간 중국인이 경찰 신고 어쩌고 하더니 바로 신고를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헛웃음이 나오면서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목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에는 차라리 법의 심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님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바닥에 철버덕 주저앉아 멍하니 경찰들만 바라보고 픽하니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경찰들은 남편과 아주버니 중국인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공장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 안을 왜 뒤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공장 안을 촬영하고 담배 기계, 원재료 포장, 그것들을 모두 수거하고 그 뒤집어진 판때기에 있던 것들도 모두 챙겨서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라고 밝힌 그들은 형님과 저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대란 소리에 형님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졸지에 수사대에 끌려가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의 전말을 듣는 순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게요. 그건 어린애들 장난이죠. 진짜 모르셨나 보네. 남편분들 중국산 짝퉁 담배를 만들어서 유통시켰어요. 자그마치 20만 보르예요. 20억이 넘는 돈이라고요. 경찰청에서 며칠 전 짝퉁 담배가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현장을 덮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두 남자는 담배 영업 일을 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짝퉁 담배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산 짝퉁 담배를 제조해서 팔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간 거죠. 그 브로커가 짝퉁 담배를 만들면 자신이 원재료와 담배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담배 사업 허가증마저 가짜였던 거죠. 그 브로커가 총책자였고 남편과 아주버니는 공장 운영자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담배는 한 갑당 650원에 판매처에 넘어갔고 판매처는 2배의 시세로 판매했다고요. 두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제조된 담배는 모두 소각 처리하고 짝퉁 담배를 제조 유통시키고 취한 이득금은 모두 추징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뻘짓들까지 하고 놀았더군요. 처음에는 매출이 늘고 많은 수익금이 들어오니 솔직히 돈 버는 재미에 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버니 사람이 변한 것이죠. 아니 원래 그들의 천성이 사악했는데 아직까지 잘도 숨기고 살았던 거였겠죠. 두 남자는 몇 달은 돈 버는 재미에 살다가 차츰 무료해진 일상에 중국 노동자들이 마작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을 걸고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중국인들이 소문을 듣고 밤에 찾아와 그것을 즐겼고 돈의 액수는 점점 커졌다고요. 그렇게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고급 술집까지 드나들면서 더러운 뻘짓까지 하고 다닌 것이었죠. 그러니 집으로 보내는 돈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요. 그동안 해왔던 짓거리들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넘어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가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나 싶어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엄마가 병환 중에 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였죠. 너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김상민 맞니?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어? 작정을 하고 아주 지대로 놀았구나. 난 가만히 있었어. 다 매형이 시켜서 한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믿어줘?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아깝지도 않디? 우리 엄마는 아프실 때도 네 걱정뿐이었어. 그런데 너는 이 짓거리를 하며 하하호하고 있었구나. 너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차피 몇 년은 깜빵 신세일 테니 볼 일도 없겠네. 쏘아붙이고 싶은 말들이 수두룩했지만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 억누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형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네가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어?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저런 짐승을 끼고 산 내가 죄인이다. 너는 왜 그 모양인 게야? 원래 너도 짐승이었냐? 아이고 정신 나간 것들. 아이고. 마음은 한없이 처참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형님과 저는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니까요. 충격으로 나가버린 정신을 부여잡고 아까 챙겨온 핸드폰부터 열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담겨져 있었고 다행히 경찰서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일단 그것부터 보여주고 우리는 부부가 맞지만 공범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남편들이 뻘짓하고 다니는 것을 의심하고
오늘 단판을 지으려고 들이닥쳤다고요. 어차피 이 말정들하고는 이혼을 할 거라고 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나한테 절대 못 벗어나. 여보, 난 당신밖에 없다고. 그냥 실수였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고. 저희가 외치는 이혼 소리에 한 남자는 발악을 하고 한 남자는 싹싹 빌더군요. 진짜 우리들만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뻔뻔하고 연기도 잘하대요.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저희가 두 남자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모습을 봤던 터라 공범이 아닌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긴장했던 숨을 돌리고 경찰서를 나올 수가 있었어요. 등 뒤에서는 두 짐승들의 발악하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귀를 막고 무시했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서야 몸이 덜덜 떨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형님이 말없이 꽉 안아주시대요. 말이 필요 없는 위로.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어떤 심정인지는 느낄 수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더니 저를 끌고 근처의 국밥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묵묵히 뜨거운 국밥을 먹었죠. 그 국밥 속에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과 너덜해진 심장을 꾸역꾸역 집어삼키면서 말이죠. 그 후로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까지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쓰러져 꼬박 하루를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부모님을 찾아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려야만 했죠.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모두 들으신 시모는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 지금 농담하는 거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어디서 늙은 애미를 놀리는 거냐? 시모는 정신을 놨는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하셨어요. 경찰서까지 가셔서 끝내는 유치장에 갇힌 아들과 사위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죠. 시부모님을 보자 둘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형편없는 두 남자의 몰골에 시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졸도하셨죠. 시아버님은 입을 꽉 다무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모두가 내가 못난 탓이다. 내가 죄인이니 모두 끌어안고 가마. 머리가 하얀 여든의 아버님이 모든 죄를 안고 가신다는 말에 두 남자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날로 쓰러진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와중에서도 형님과 저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된 터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남편과 아주버니는 이혼은 절대로 못한다고 악을 썼습니다. 할 수 없이 소장받을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재산 부분이나 위자료도 제 몫으로 싹 다 받아내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동생이긴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유책 사유를 저질렀다면서요. 형님은 자신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도 저부터 챙기셨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자신들은 괜찮다고 해주었죠. 그 모습에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힘든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또 견뎌야 하는 일인걸요. 엄마 힘들 때 이제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혼 소장까지 날렸다는 소리에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시모는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인데 어떻게 이혼 생각을 하니? 그 나이에 이혼하고 딴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인 게냐? 네가 잘했으면 내 아들이 바깥으로 놔돌았겠냐고. 이혼? 어디서 감히 이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혼 소리에 눈이 벌게져서는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제 머리채를 잡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려거든 빈몸으로 나가라고 악을 쓰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어요. 당연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도 유능한 변호사가 처리해주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담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당연히 추징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거짓으로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 돈은 거저준다고 해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두 남자는 몇 년간은 철창 안에서 괴로워하겠죠. 소송이 끝나고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형님 또한 조카들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죠.
지금은 형님을 언니처럼 생각하며 연락도 하고 지낸답니다. 서로 위해주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쉽게 정리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이사까지 하고 친정엄마를 보러 갔을 때 엄마는 다 알고 계신 듯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엄마한테 기대도 괜찮아.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대? 제가 궁금해서 물으니 엄마는 먼 하늘을 보시면서 그러시대요.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어? 모두 하늘의 뜻이었겠지. 저의 평범할 것만 같았던 30여 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두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에 복직해서 새로운 열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은 잊고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공존한다죠. 선과 악. 항상 선한 마음이 이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간절히 꿈꾸며 저의 긴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과 선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